네, 안녕하세요. 서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중에서 90회차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나신 뒤에 영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뭘 구하라고요?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복리후생비부터 나오는데요. 자, 복리후생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조 쪽이면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나오거든요. 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 공장과 관련된 건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될 것이고, 별다른 그게 아니라면 뭘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자 비용 나오는데요. 이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환차손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뭐가 돼요? 영업의 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이거죠.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걸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어디에 포함한다?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비정상적일 때는 이때는 어디 한다? 영업외 비용에 포함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려운 건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 급여 있죠? 급여는 뭘로 포함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누구? 영업의 비용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여기 보시면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어느 거? 이자 비용 얼마? 150만 원에다가 외환차손 100만 원,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손실 뭐 비정상 발생분에 돼 있죠? 요거 150만 원. 이거 정상적인 거였으면 합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0, 300에 400만 원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이요?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건 첫 번째 뭐 있어요? 그렇죠. 신뢰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죠. 됐죠? 그래서 이 신뢰성은 뭘 바라본다고 했어요? 과거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목적 적합성은요? 목적, 내가 어떤 목적이 있을 거냐? 주로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자, 당연히 표현의 충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엔요, 중립성이 있죠. 예, 중립성이 있고, 그 다음 검증 가능성을 놓고 보죠. 그래서 놓고 보고, 자, 목적적 합성은요, 예측 가치, 적시성, 피드백 가치 이렇게 나오고, 자, 요렇게 이제 일단은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무조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뢰성은 누구에서? 재무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목적적 합성은요, 관리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요 정도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 미래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뢰성이 아니라 어디로 봐야 돼요? 목적 적합성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목적 적합성에는 뭐 있어요? 예측 가치, 적시성, 피드백 가치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자, 그러면 예측 가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무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예측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측 가치가 되고, 적시성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드백 가치는요, 과거에 결정했던 의사결정이 지금 오면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수립했던 의사결정을 수정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뭐가 된다? 피드백 가치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일단 미래의 예상을 하는 거니까 목적 적합성 중에서도 일단 예측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못을 박죠. 어디요?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자, 반기 재무제표라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일단 신뢰성이 아니야. 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라는 건 1년치 재무제표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반기는요. 반기는 절반만 했잖아. 절반만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결산하면서 이만큼 돈이 있니 없니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왜 매출이 이렇게 작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가까운 거죠. 반기 재무제표는. 그렇게 하면서 반기 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아, 이만큼 돈을 반기에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 반기 즉 하반기는 이만큼 더 벌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예측 가치가 된다. 그 정답은 몇 번요? 2번. 예측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몇 번 볼까요?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2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무슨 배당하게 된다고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죠. 그럼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 의결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 자,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로 뭐 하면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하니까 자본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의결을 했다, 뭐 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결국은 무상증자, 즉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을 배당했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이건 무슨 얘기? 맞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액면가 얼마인 만원인 주식을 얼마에 발행했다? 15,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합시다. 만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대변에 뭐가 돼요? 자본금 기록할 때 이 자본금은 무조건 하고 누구 따라가라? 액면가. 그래서 만원이 되고요. 자, 15,000원에 발행하고 이거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현금 얼마? 15,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필요한 자본이 얼마였는데? 만원이었는데 15,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식을 발행하고 이득이 됐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액은 얼마? 5,000원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지금 주식의 발행가액 그러면 15,000원 발행했잖아요. 그죠? 발행한 게 액면가액 만원을 초과한 거 얼마요? 5,000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기되는 게 맞으니까 이것도 뭐 맞는 얘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상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단기가 언제다? 2020년이다 라고 하면
요때 이제 뭐가 생겨요? 우리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익잉여금이.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2020년 12월 31일 날 기말 결산하는 시점에, 자, 우리 이익 얼마만큼 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누고 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12월 31일부로 바로 다 해결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일단 뭘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 다음, 이 회사는, 주식회사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 주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회사 근로하시는 분이 주인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는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절차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아직 처분되기 전의 금액이고요. 이 처분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 다음 연도 3월 안짝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순자산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본이 증가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쌤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순자산 증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우리 2월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가지고요. 2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요거는 자본이 많은 거 감소하는 효과가 되고 주식 배당과 무상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월 이익잉여금이 들어주면서 이 미교부 주식배당금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줘요. 그 얘는 또이또이야. 또이또이라는 얘기는 그냥 결과적으로는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아니요, 발생을 안 해요. 결과는 같습니다. 자본이 줄어들면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예, 4번 볼게요. 자,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볼게요. 창고에, 자, 우리 회사 창고에 물건이 있는 거. 여기 보면 기말 재고액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기말 재고라는 얘기가 없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사업주의 창고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 거다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거거든요. 즉 뭐냐면 자, 창고는 이제 빵원이에요. 자, 미착 상품 해가지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건 뭐냐면 자, 여기가 뭐가 되고요? 한국이 됩니다. 여기 한국이 있고요. 여기가 뭐가 된다? 미국이 있어요. 되겠죠? 자,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물건을 뭐 한다? 수입해 올 거예요. 수입해 오는데 자, 미국에서부터 출발해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는 거 그게 뭐가 돼요? 미착 상품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창고에 지금 이가 있다 없다? 얘는 지금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이 되어 있죠. 자, 그럼 현재 운송 중에 있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한국에 도착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창고에는 없지만 한국의 항구에서 도착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 받을 수 있게끔 도착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의 뭘로 본다? 재고자산, 상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아직 운송 중에 있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아직 도착 안 했죠? 그럼 얘는 빠져야지. 얘는 제외. 운송 중에 있는 거. 그 다음 위착 상품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 돼 있죠? 선적지라는 건 배에 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미국에서 지금 운송 중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배에다가 물건을 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실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는 배에 물건을 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어떻게 현재 운송 중에 있다 그러면 배에 실었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 된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얘기.
다음 위탁 상품이죠. 위탁 상품 뭐예요? 위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물건 좀 팔아주면 안 돼? 라고 해서 5만 원에 있었던 물건을 창고에서 수탁자의 창고에다 보내는 거죠. 그죠? 자, 아직 판매됐어요? 안 됐어요? 판매 안 됐죠? 자,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그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대신해 주는 거지 내 물건을 사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탁 판매 이럴 때는요. 수탁자가 이 위탁품을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얘기는 아직 판매 안 했죠. 그래서 이 5만 원도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시성품 나와있죠? 구매 의사 표시가 없대요. 자, 시성품 뭐라고 했어요? 시성품은 써보고 결정하겠다가 시성품이죠. 그러면 우리 회사 창고에 얼마치가 있었는데 5만치가 있었는데 자 개인 소비자한테 자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나 이거 사겠습니다 라고 아직 연락이 없는 거야.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구매 의사가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고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살 의도가 아직 없다는 얘기. 언제까지요? 구매자가 의사 표시를 했을 때만. 그때만 우리 회사 창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성품도 아직 구매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뭘로 본다? 재고자산 상품으로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합치면 얼마예요? 총 1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얼마? 3번 15만 원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러 갈게요. 문제 몇 번? 예, 5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이거 붕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6월 1일 시장성 있는 주 세무의 주식 액면금액 5,000원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하였다. 단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얼마가 만원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시장성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유가증권 취득할 때는 액면 금액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 안 한다고 했어요. 얘는 안 보는 거예요. 100주입니다. 그리고 얼마에? 5,200원에 취득했거든요. 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자 100주고요. 오케이. 여기다 곱하기 5,200원을 하게 되면 금액이 5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금액이 단기 매매 증권이 52만 원인데 쌤 여기 보니까요.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 얼마? 만원 있는데요. 자 본래는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에 합산해야 되는데 누구만요? 단기 매매 증권만 뭘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요 만원을 기록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52만 원의 수수료 비용 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자, 총 얼마? 53만원이 들었겠죠? 만약에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얼마? 53만원 이렇게 분기하겠죠. 자, 이때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고요.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8월 1일 볼게요. 주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 업무로 주당 얼마씩 300원씩 수치하에 따라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배당금 받게 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당금 수익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300원인데 우리 몇 주 갖고 있어요? 100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100주에다가 곱하기 얼마? 300원을 하시게 되면 3만원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배당금 수익으로는 3만원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이걸 현금 받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금액 얼마? 3만원이 돼요. 그럼 요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 되고 요 배당금 수익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다음 9월 1일 주 세무의 주식 몇 주?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을 5,200원에 주고 구입해서 52만원 기록해 놨거든요. 그럼 처분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금액은 얼마요? 52만원 이렇게 분기할 거고요. 그 다음 5,100원에 처분했다.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얼마? 5,100원 곱하기 100주 하시게 되면 51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52만원씩 갖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에 처분했으니까 51만원을 처분했으니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뭐하고요? 처분하고 뭐가 발생했다?
손실이 금액이 얼마? 10,00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단기 순이익에 대한 걸 물어봤죠. 자, 그러면 비용하고 수익을 따질 건데 수익에서 비용 뺀 금액이 뭐가 돼요? 순이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금 수익으로 얼마가 있었고 30,0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10,000원 발생했고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해가지고요. 총 20,000원의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20,000원.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000원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순이익은 얼마가 증가한다? 10,000원이 증가한다. 그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몇 번? 예,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수정 붕괴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첫 번째. 자, 우리 확정 뭘로 가입하게 되면 급여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건 뭘로 처리한다고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개를 할 거고요. 만약에 현금 줬다, 아니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겠죠. 금액 얼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확정기여형 있죠. 2번 확정기여형으로 분개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뭘로 분개한다? 퇴직급여 해주시고 금액 얼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 급여는 두 번 나오지 않는다. 우스갯소리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여형이면 급여 안 나왔죠?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면 급여 나왔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 처리했는데, 기업은 확정기여형. 이걸로만 운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는 분개를 물어봤으면 퇴직급여의 보통예금에서 이게 맞아.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계상 적절한 분개 있죠. 회계상 적절한 분개는 몇 번? 1번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정 분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라가 아니라 뭘로? 잘못되어 있는 걸 수정하는 분개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확정급여형으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퇴직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퇴직연금이 사라져야 돼. 그리고 뭐가 생겨야 돼요? 퇴직급여는 기록을 안 했죠? 그래서 퇴직급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수정 분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에 뭘로? 퇴직급여로 해서 금액 얼마? 50만원 분개해 주시고요. 대변에는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5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퇴직운용자산.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몇 번요? 자, 7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주서울의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비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하셔야 된다? 매출되는 수량, 판매되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출해가지고 몇 개 나와요? 20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에요. 판매한 겁니다. 이거는 판매한 거. 자, 그러면 기초재고부터 한번 따질 건데요. 우리 회사에 창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1월 3일에 기초에 아이 얼마를 20개를 갖고 있었고 얼마? 한 개당 가격은 100원이야. 그 다음 3월 14일은 매입했죠? 매입했는데 요거 3월 14일 거 3월 14일 겁니다. 요게 몇 개예요? 10개고 개별 단가가 얼마? 120원이에요. 그 다음 또 매입했는데 요 매입한 거 요 매출은 보시면 안 돼. 이 말이겠죠? 매출은 창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고에 있는 걸 꺼내는 거야. 이 말이겠죠? 그래서 또 매입으로 해서
11월 12일 날 몇 개요? 10개 140원이에요. 10개 140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매출했던 거랑 매입한 거 지금 나눴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 몇 개가 팔려나갔다? 20개가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줄 세워야 돼. 뭐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판매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보면 기초재고가 1번으로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 매입한 거 3월 14일께 2번이고 그 다음에 11월 12일께 3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팔려나가는 거 20개를 제할 거거든요. 제외할 거거든요. 제외하면 자, 우리 몇 개 팔아야 돼요? 20개 팔아야 되죠? 기초재고가 정확하게 딱 20개네. 맞죠? 그럼 이 20개가 얼마? 한 개당 가격 100원짜리인 거 20개가 팔려나갔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 돼요? 2,000원이 되는데 이 팔려나간 거 있죠? 팔려나간 건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 그러면 2,000원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 카운트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팔려나가고 없고 10개 얼마? 120원 플러스 10개 얼마? 140원 해서 요거 얼마야 돼요? 1200원 되고 요건 1400원 되죠? 합치면 2600원 되죠? 600원. 그래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2600원 해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후입선출법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죠. 판매 순번을 뭘로?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몇 번이요?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나왔죠? 자, 매상매입금 뭐가 돼요? 유동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 장기차입금은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인데 주의할 거 조심. 뭐요? 여기 보니까 유동성 장기부채 30만원 포함이라 되어 있죠.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예요? 얘는 유동부채죠. 이거 뭔데요? 장기차입금 중에서 일부가 혹은 장기차입금이 상한기일이 차기에 도래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비유동에 있었던 걸 이제 내년에 갚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이름으로 유동부채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만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말 그대로 유동부채.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뭐가 돼요?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 아직 안 준 비용 이것도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유동부채. 선수금요 당연히 뭐가 돼요? 유동부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0만원 포함해 가지고요 1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5만원 그리고 7만원에서 요 금액만 다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5, 55, 60, 67만원. 정답 몇 번? 2번 67만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몇 번입니까?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원이 과대 배부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일 경우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아, 예정 배부를 구하라는 애요. 자, 그러면 이거 자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배부에는 실제 배부가 있고 그 다음 예정 배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가 있다? 실제 배부가 있고 예정 배부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배부해야 돼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야 되는데 실제 배부는 실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거고요. 예정 배부는 예정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상액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그러면 제조 간접비를 나눌 때는 이 배부 기준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배부 기준 나눌 때 실제 배부는 실제 제조 간접비에서 실제 배부 기준을 나누어서 구하고요. 그다음 예정 배부는요. 예정 배부 기준으로 뭐 한다? 나누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배부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배부율은 실제 배부일 때는 실제 배부율 이렇게 되고요. 예정 배부일 때는 예정 배부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 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가 나눠진다 그러면 또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파트 나누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부액 있죠. 배부액은 자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실제 배부율을 곱하면 이게 실제 배부액이 되는 거고요. 별다른 사항이 없다. 우리가 뭐 실제 배부를 하는데 뭐 파트가 뭐 나눠져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실제 제조간접비하고 실제 배부액은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그 예정 배부액 있죠? 예정 배부액을 구할 건데 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한다? 이게 다르죠?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예정 배부액이 돼요.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대 배부됐다, 과소 배부됐다를 나눌 때는 항상 기준이 누가 돼요? 기준이 실제 배부액이 기준이 돼서 예정 배부가 많으면 과대 배부고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가 적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소 배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얼마? 4만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실제 제조간접비가 4만원인데 이게 파트를 쪼개는 게 없다고 하면 실제 제조간접비가 결과적으로는 실제 배부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얼마 된다? 4만원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만원이 과대배부됐다 돼 있죠. 그러면 과대배부된 건 항상 실제 배부액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가 많으면 과대, 그리고 예정 배부가 적으면 과소. 그럼 만원이 과대배부됐으니까 예정 배부액은 금액이 얼마였다? 5만원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누굴 구하라고요? 예정 배부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예정 배부율 이게 얼마냐 구해야 돼. 그래서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데 이거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지금 몇 시간? 2000시간 나와 있거든요. 그럼 2000시간의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정 배부율을 곱했을 때 예정 배부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을 구하려면 예정 배부액 5만원에다가 몇 시간을요? 실제 배부 기준 2000시간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기 뜯어볼게요. 얼마에다가? 5만원에다가 나누기 2000시간 하게 되면 25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25원 나오고요.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 25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개 공식이 나와 있는 걸 하나로 묶었거든요. 묶었는데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예정 배부하고 실제 배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몇 번? 10번이네요.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문제 엄청 쉬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뭐라고요? 똑같은 걸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줄줄이 비엔나. 네, 오늘 비엔나 만들었으면 내일도 비엔나 만들어 또 계속 만드는 거야. 자,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주문을 받을 때 조금 받고요. 주문이 많지 않아. 그리고 금액이 크다든지 아니면 소요되는 게 적기 때문에 주문 생산 방식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개별 원가 계산.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때 많이 만들질 않아요. 그런 게 뭐가 된다?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올바르게 연결된 것인데 자, 제조 간접비 배분이 핵심 과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가 돼요?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그 다음 완성품 환산량 이게 뭐냐면 종합원가 계산은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걸 만들다가 찍다가 오늘 스톱 자 내일부터 만듭시다 해서 계속 만들다만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만큼을 만들었다고 치자라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해서 원가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건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설업료 집 지을 때 한 번에 많이 지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개별 원가 계산이 되고 식품 제조 이건 뭐 만들어 거 똑같이 계속 만들어 여기가 뭐가 된다? 종합 원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원가 집계 있죠. 자, 원가 집계를 할 때는 당연히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이나 부문으로 집계하는 게 맞고요. 개별 작업별로 집계하는 건 이거는 뭐가 된다? 개별 원가 계산이 되는 게 맞아요.
장점은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경제성 및 편리함이라 되어 있죠.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나눠가지고 인위적으로 쉽게 계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뭐가 된다? 종합 원가 계산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이고요. 네, 그리고 3번 나머지 거는 지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를 5만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원에 새로 구입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뭘 알아둬야 돼요? 요 공인중개사 수험서 있죠. 이거 구입한 거. 이거거든요. 이거 이미 과거에 뭐 한 거예요? 과거에 매입했던 거죠. 맞죠? 그래서 과거에 매입했던 거니까 이건 무슨 원가가 돼요? 매몰 원가가 되죠. 이거는 뭐 앞에 따질 것도 없어요. 이미 소비해가지고요. 내가 더 이상 뭔가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미 과거에 지나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 된다? 2번 매몰 원가가 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죠. 지금 매몰 원가에 대한 내용을 가끔씩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제조원가 구할 때 있죠.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뭘 더해요? 직접 노무비를 더하고요. 여기다 또 뭘 더합니까? 예,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기초원가 혹은 뭐 기본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가공원가 그 다음 뭐 전환원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직접 재료비 물어봤죠?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그렇죠. 기초원가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뭐 맞는 얘기. 자, 다음 문제 2번.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맞는 얘기죠. 왜요? 이미 소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다음 3번.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고정비에 대한 정의죠. 항상 누구 기준한다? 총원가를 기준하죠. 그래서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비례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아니면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뭐가요? 총원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돼요? 변동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무슨 얘기? 맞는 얘기.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맞으면 당연히 4번이 틀렸겠죠. 근데 볼게요. 자, 직접 원가랑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예요? 네, 이게 간접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 추적 가능하게 되면 그걸 뭐가 돼요? 직접 원가가 되고 특정 원가 직접 대상이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해놨죠. 그럼 이거 뭐가 된다? 간접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이요? 문제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외상 대금의 횟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아니죠. 이거는 정답 나왔어요. 상품 있죠. 상품이 아니라 상품권이죠. 상품권 자체는 우리가 매출로 본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매출로 안 보죠. 대신에 이 상품권은 뭐 했을 때? 그렇죠.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이게 뭔데요? 이 상품권이라는 건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다 뭐가 돼요? 그렇죠.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계약금을 받은 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권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물건을 인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뭘 인식해야 돼요? 공급 시기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한 날, 아니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요렇게 해서 인식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몇 번요? 2번, 3번, 4번은 맞는 건데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공급시기나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2번, 3번, 4번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놓으세요.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몇 번? 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면세랑 영세 있죠? 영세는 일단 취지가 다르죠. 자, 이거 면세는 일단은 무슨 면세라고 얘기해요? 불완전 면세라고 얘기하고, 영세는 완전 면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면세는 부가세가 아예 부과되지가 않고요. 영세는요,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0%가 부과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0%가. 자, 그러면 볼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아예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가 맞는 얘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사업자를 나누게 되면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다라고 하면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을 해줘야 과세사업자일 때만 뭘로 영세를 주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제도에 포함된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있죠? 매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을 뭐 한다고요? 납부합니다. 그런데 영세는요, 매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을 아예 징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안 내요. 그래서 이 사람, 영세를 하게 되면 완전 면세제도가 되죠. 자, 그 다음 면세제도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구현을 한다. 그거는 뭐가 돼요? 영세가 되겠죠. 영세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라는 게 뭐가 돼요? 면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영세에 대한 얘기고 뒤에 거는 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 역진성 완화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역진성 완화라는 건, 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아니면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게 뭐가 돼요? 역진성을 완화하는 제도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문제 몇 번? 예, 15번입니다.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여야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작성연일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죠. 월합계 세금계산서거든요. 그럼 이제 원칙부터 얘기할게요. 원칙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언제요? 공급 시기에 뭐 해야 된다?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뭐 있어요? 예외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랑 한 달에 뭐 하루에 두세 번도 거래하고 한 달에 해가지고 수십 번씩 거래를 하는 거야. 거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개월치 있죠? 뭐 1영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떠나서 그냥 1개월 얘기할게요. 자, 1개월치에 해당하는 걸 한꺼번에 발행할 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라는 특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달 걸 한 번에 발급한다 그러면 언제요? 6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